한국 무기 싹 다 수거해라.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나라에서 미국 제보급은 2주 걸린다며 거절하고 48시간 만에 도착하는 한국 무기만 찾았기 때문이죠. 타격 성공률 1위, 손실은 제로.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였습니다. 워싱턴 한복판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하루아침에 뒤집혔고 펜타곤 공식 문서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첸, 국방정보국 DIA 소속 정보분석관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배경 덕분에 이 자리에 배치됐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팀장 마크 톰슨이 소리쳤습니다. 데이비드, 긴급 브리핑이야.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커피도 못 마시고 서둘러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동남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마크가 리모컨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젯밤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에서 교전했어. 사상자는 아직 미확인이지만 규모가 제법 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동료 제시카가 물었어요. 원인이 뭔데요? 국경 분쟁이야. 마크가 답했습니다. 예전부터 삐걱대던 곳이거든. 프레아 비헤아 사원 근처 지역이야. 저는 그 지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양국이 충돌했던 곳이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원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 임무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력 분석이야. 마크가 화면을 넘겼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평가해 48시간 안에 보고서 올려야 해. 저는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비교하고 결론을 내는 거였죠. 제시카와 저는 각자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전 내내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파이팅 팔콘 60여 대와 그리펜 12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구형 무기 몇 대가 전부였죠. 지상군 규모도 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오쯤 제시카가 말했어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데요? 태국이 압도적이잖아요. 맞아. 제가 동의했습니다. 공군력에서 태국이 10배는 우세해. 캄보디아는 버틸 수가 없어. 마크가 우리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때? 결론은 명확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태국이 압도적 우위예요. 전쟁이 확대되면 캄보디아는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그렇겠지.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써. 그리고 중국 개입 가능성도 넣어.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이 있으니까. 저는 메모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후원국이었거든요. 경제 원조도 많이 하고 군사장비도 제공했죠. 하지만 직접 개입할지는 미지수였어요. 오후 3시쯤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전력 비교 분석이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국의 압도적 공중 우세와 지상군 규모를 고려할 때 군사적 충돌 확대 시 캄보디아의 패배는 기정사실이다. 중국의 외교적 개입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 군사 개입 가능성은 낮다. 마크에게 보고서를 보냈어요. 30분 후 회신이 왔습니다. 잘했어. 이대로 상부에 올린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간단한 분쟁이었고 결론도 명확했으니까요. 제시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커피 마시러 갈래요? 좋아.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가 물었어요. 태국이 뭘 쓸까요? F-16이겠죠? 당연하지. 저는 답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니까. 캄보디아는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중 우세를 잃으면 게임 끝이야. 휴게실에서 커피를 뽑는데 동료 하나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뭐 하고 있대? 다들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훈련기나 파는 나라잖아요. 그 친구가 말했어요. T-50인가? 그거 태국도 샀다던데. 맞아요. 제시카가 거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훈련용이잖아요. 전투기 아니고. 저는 그 대화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계산표에 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F-16과 그리펜이었고 그건 태국 것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후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가 곧 공식 발표를 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뉴스 피드를 켜놨어요. 태국 총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6시쯤
태국 총리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스크린 앞에 모였어요. 통역 자막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태국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마크도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는 국제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단지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마약 거래의 온상입니다. 우리는 이를 소탕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명분을 바꿨네요. 저는 즉시 그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국경 분쟁이었다면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 소탕 작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죠. 태국은 정당방위와 치안 작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이거 판이 커지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삼으면 작전 범위가 국경선을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내륙까지 들어갈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총리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마크가 우리를 봤습니다. 보고서 수정해야겠어. 이건 단순 국경 충돌이 아니야.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고쳐 써야 했어요. 태국이 명분을 바꾼 순간 전쟁의 성격도 바뀐 겁니다. 제시카가 물었어요. 내륙 작전이면 공습이 필수겠네요. 당연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교량, 보급로, 탄약고 다 때려야 해요. 그럼 공군 출격이 엄청 늘어나겠네요. 맞아요.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F-16과 그리펜 출격 횟수, 정비 시간, 무장 재보급 주기,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과연 지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F-16은 노후화됐고 그리펜은 숫자가 적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묻어뒀습니다. 아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태국이 이긴다는 결론이었고 그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새 결론은 이랬어요. 태국의 작전 범위가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 우세는 여전히 태국이 장악할 것이며 캄보디아의 저항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 태국 캄보디아 충돌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죠. 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 분석과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뉴스를 더 봤습니다. 태국 공군이 첫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속보가 떴어요.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마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 실시간 모니터링 들어간다. 저는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크가 와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태국 공군 기지의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라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죠. 출격 준비 중이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1시간 내로 첫 공습이 시작될 거야. 저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시카도 곧 도착했어요. 우리는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 정보를 지켜봤습니다. 오전 7시쯤 태국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올라왔습니다. 첫 공습 표적 목록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표적이 국경선에 있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내륙 깊숙한 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이거 국경에서 50km는 들어간 건데요. 맞아. 저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시아누크빌 인근이야. 항구 도시잖아요. 마크가 끼어들었어요. 왜 거길 때려? 저는 브리핑 문서를 더 읽어봤습니다. 표적 설명 부분에 답이 있었어요. 불법 온라인 도박 단지, 사기 조직 운영시설, 인신매매 의심 건물, 그리고 그 옆에 부수 표적이라고 적힌 목록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량, 보급로, 탄약 저장고. 이해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범죄 소탕이 주 표적이고 군사시설은 덤으로 치는 거예요. 영리하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분은 범죄 소탕인데 실제로는 군사작전이야.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교량을 끊으면 캄보디아군 보급선이 차단됐어요. 탄약고를 때리면 전투 지속 능력이 떨어졌죠. 태국은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첫 공습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F-16 편대가
목표 지점을 타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상도 함께 올라왔죠.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이 건물을 정확히 맞췄어요. 폭발 후 연기가 피어올랐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깨끗한 타격이었죠.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부수 피해는 없어 보이네요. 정밀하게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거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교량 타격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리 중앙부가 폭파되면서 강물 속으로 무너졌어요. 이제 캄보디아군은 이 경로로 보급을 못 받겠군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오전 내내 타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총 15개 표적 중 13개가 성공적으로 타격됐어요. 태국 공군의 정밀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마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보고서 업데이트해야 해. 태국 작전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 저는 새 섹션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내륙 확대 작전 분석이었어요. 태국의 공습 패턴을 정리했죠. 1차 타격은 범죄 시설과 병참 거점, 동시 공격. 2차 타격은 추가 보급로 차단 예상, 목표는 캄보디아군 전투 지속 능력 약화. 제시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공군력이 없으니 방어만 할 수 있죠. 대공포로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태국 F-16은 정밀 유도 폭탄을 쓰니까 대공포 사거리 밖에서 투하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는 속수무책이에요. 오후 2시쯤 특이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진지를 점령하고 노획 장비를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소총, 박격포, 대공포 같은 기본 장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로켓 발사대였어요. 제시카가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거 중국제 아니에요? 저는 장비 식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맞았어요. 중국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죠. 형식 번호까지 확인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 목록을 계속 내리는데 중국제 장비가 계속 나왔어요. 대공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마크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와서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국제가 이렇게 많아?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태국이 중국에서 구매한 장비 목록이에요. 두 목록을 나란히 놓으니 겹치는 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로켓 시스템, 똑같은 대공 미사일. 중국이 태국한테도 팔고 캄보디아한테도 판 거였어요.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양다리 걸쳤네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장비 성능 데이터를 비교해봤죠. 캄보디아가 받은 로켓은 사거리가 150km였어요. 태국 주요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캄보디아에 준 거예요. 마크가 팔짱을 꼈습니다. 태국이 이거 알면 난리 나겠어. 저녁 무렵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태국 국방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어요. 우리는 캄보디아 진지에서 중국제 무기를 대량 발견했다. 이는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할 것이다. 저는 태국 언론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태국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릴 배신했다. 양쪽에 다 팔아먹었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죠. 태국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국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다. 우리는 외교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보고서에 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중국 신뢰도 하락과 전략적 함의였어요. 핵심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태국은 군사적 승리를 거두고 있으나 동시에 외교적 신뢰를 잃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태국은 이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대안이 뭘까요? 미국이겠죠.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파트너를 찾거나.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태국은 중국 경제권에 깊이 들어가 있어. 쉽게 못 빠져나와.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기는 신뢰가 전부였으니까요.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갔죠. 그날 밤 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태국군 내부 통신을 보니 단어 빈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더 자주 언급됐습니다. 감정도 바뀌었어요. 분노, 배신감, 불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죠. 저는 최종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태국의 적은 더 이상 캄보디아만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가 시작됐다. 이는 영내 군사 동맹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더니
뉴스에서 태국 마이너스 중국 관계 악화를 다루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죠. 태국이 서방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태국은 지금 믿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마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어젯밤 태국군이 보내온 노획 장비 상세 목록이 떠 있었어요. 제가 어제 본 것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이거 봐. 마크가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중국제가 70%가 넘어.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총 노획 장비 238점 중 167점이 중국제였어요.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했죠.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거의 중국 장비로 무장했네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장비들 중 일부는 태국도 갖고 있어요. 같은 모델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중국이 양쪽에 다 팔았어. 저는 비교 분석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태국이 중국에서 구매한 장비, 오른쪽에는 캄보디아가 받은 장비, 겹치는 항목에 빨간 표시를 했어요. 표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HQ-17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어요. 태국이 2022년에 구매한 최신 장비였죠. 그런데 캄보디아 진지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이건 심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국 공군을 막을 수 있는 장비예요. 사거리가 15km야. 제시카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태국 F-16 기지에서 국경까지 거리가 얼마죠? 30km요. 저는 답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걸 국경 근처에 배치하면 태국 기지를 위협할 수 있어요. 마크가 팔짱을 꼈습니다. 중국이 태국한테 방패를 팔고 캄보디아한테 창을 판 거네.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장비인도 시기를 추적해봤죠. 태국이 HQ-17을 받은 게 2022년 6월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2023년 3월에 받았어요. 불과 9개월 차이였죠. 오전 내내 장비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다연장 로켓도 문제였어요. 캄보디아가 받은 SR-5 로켓은 사거리가 130km였습니다. 태국 동부 주요 도시들이 사정권에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쯤 태국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실시간 번역을 읽었어요. 우리는 노획한 중국제 무기 목록을 공개한다. 이는 중국이 영내 군사 균형을 교란하려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적국에 제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성명은 강경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직접적인 비난이었어요. 제시카가 태국 언론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었죠. 중국의 배신, 이중장사, 위험한 게임,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습니다. SNS는 더 폭발적이었어요. 저는 태국어 해시태그를 추적했습니다. 중국 불신, 무기금수 같은 태그가 트렌딩되고 있었죠. 댓글들을 번역해서 읽어봤습니다. 중국은 친구가 아니다. 돈만 되면 누구한테든 판다. 우리 안보를 장난감으로 아나.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태국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국방장관을 추궁했어요. 저는 생중계를 켰습니다. 장관님, 중국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를 캄보디아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일부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규모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일부요? 의원이 비꼬았습니다. 167점이 일부입니까? 이건 체계적 무기 공급이에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장관이 변명했습니다. 중국과는 경제 협력 관계가 있어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제요?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안보보다 경제가 중요합니까? 중국이 우리를 배신했는데도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메모하면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태국 정치권이 분열하고 있었어요. 여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론을, 야당은 강경 대응을 주장했죠. 하지만 여론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불신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새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태국군 내부 통신 분석 결과예요. 단어 빈도를 차트로 만들었더니 변화가 극명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캄보디아가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1위였어요.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감정 분석도 했습니다. 저는 AI 툴을 돌려봤어요. 중국 관련 문장들의 감정 점수가 급락했습니다. 부정 감정이 85%를 넘었죠. 배신, 불신, 분노 같은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태국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팀은 스크린 앞에 모였어요. 총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어요. 우리는 동맹국과 우방국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군사협력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건 사실상 단절 선언이었습니다.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관계가 금간 게 아니라 깨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웠거든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마이너스 중국 군사협력 붕괴 분석이었어요. 핵심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에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태국의 전략적 신뢰가 붕괴됐다. 태국군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급증했으며 감정은 극도로 부정적이다. 태국 정부는 새로운 군사 파트너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다음 파트너가 누구일까요? 미국이 유력하죠.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완전히 서방으로 넘어오진 않을 거예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럼 중간지대를 찾겠네요. 맞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중국과 경제는 유지하되 군사는 다변화하는 거죠.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다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주목해야 해. 새 무기 공급선이 생긴다는 거니까. 저는 메모했습니다. 태국이 어디서 무기를 구할지가 다음 질문이었어요. 미국 무기는 비쌌고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태국은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 공급선을 찾을 것이다. 가격, 성능, 정치적 조건이 모두 고려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 후 아침, 제 이메일에 CIA 동남아시아 지부에서 온 암호화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측 비정규 정보였어요. 발신자는 방콕 주재 정보관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가 첨부돼 있었어요. 총 37개 파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캄보디아 고위 관료로 보이는 사람들이 경호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배경은 프놈펜 정부 청사 같았죠. 그런데 경호원 복장이 묘했습니다. 전투복은 캄보디아군 것 같았는데 장비가 달랐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헬멧, 방탄복, 무기를 자세히 봤죠. 헬멧 형태가 눈에 익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쓰는 헬멧이었어요. 방탄복도 일본제였습니다. 특히 헬멧 옆면에 작은 패치가 보였어요. 흐릿했지만 확대하니 일본어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육상자위대라고 적혀 있었죠. 제시카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요. 그녀가 커피를 들고 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장비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다른 사진들도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왔어요. 경호원이 들고 있는 소총이 일본 제식 무기였죠. 세 번째 사진에서는 통신 장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전기 화면에 일본어 메뉴가 보였어요. 네 번째 사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츠까지 일본 자위대 제식과 똑같았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비를 통째로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왜 캄보디아가 일본 장비를 쓰죠?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었어요. 훈련장 같은 곳에서 촬영한 거였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근접 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대형을 갖춰 움직이고 있었죠. 교관이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교관 유니폼을 자세히 봤어요. 계급장은 없었지만 옷 재질과 디자인이 일본 자위대 것이었습니다. 색상도 자위대 훈련복과 동일했죠. 특히 소매 부분에 희미한 마크가 보였어요. 확대하니 일본 육상자위대 마크였습니다. 벚꽃 문양이 선명했어요. 마크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커피를 놓고 제 옆에 섰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어요. 훈련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전술이 일본식이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 대형 구성이랑 동작 패턴, 자위대 CQB 매뉴얼이랑 똑같아. CQB는 근접 전투를 뜻했습니다. 저도 자위대 훈련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움직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인 1조 전술, 엄폐 방식, 진입각도 모두 일본 교범 그대로였죠.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캄보디아 경호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공식적인 군사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거였죠. 제시카가 영상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날짜가 2024년 8월 17일이에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이 11월 초에 시작됐으니까
3개월 전이었어요. 이거 사전 준비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충돌 전부터 일본이 캄보디아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크가 팔짱을 꼈습니다. 우연이 아니란 얘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계획적으로 캄보디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내내 추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제시카가 캄보디아 국방부 예산 자료를 찾아냈어요. 2024년도 외국 지원 항목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명목은 치안 역량 강화 지원이었죠.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기밀 사항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캄보디아 입국 기록을 검색했어요. 2024년 상반기에 일본인 군사 전문가로 분류된 사람이 12명 입국했습니다. 직업란에는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출신을 추적해보니 모두 자위대 퇴역 장교였습니다. 계급도 높았어요. 대령, 중령급이었습니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컨설턴트가 왜 군인 출신이에요? 명분이죠. 저는 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협력인데 실제로는 군사훈련이에요. 점심시간쯤 제시카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있던 캄보디아 협력 사업 소개 페이지가 갑자기 삭제됐대요. 언제 삭제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2분이요. 그녀가 정확히 답했습니다. 웹 아카이브로 확인했는데 태국이 중국 무기 문제 제기한 직후예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일본이 증거를 지우고 있었어요.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삭제 전 페이지 캡처본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카이브에 있어요. 제시카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캡처된 페이지를 보니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캄보디아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 방위성에 기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VIP 경호 훈련, 대테러 전술 교육, 장비 지원이 명시돼 있었죠.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일본 교관이 캄보디아 병사들에게 뭔가 가르치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같은 정보는 빠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마저 사라졌습니다. 삭제는 자백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떳떳하면 왜 지워요? 마크가 동의했습니다. 숨길 게 있다는 증거야. 오후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캄보디아 연결고리를 더 파라는 내용이었어요. 우선순위 높음이라고 표시돼 있었죠. 저는 위성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지역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 교육센터로 등록돼 있었는데 위성 사진을 보니 군사시설이 분명했어요. 넓은 훈련장, 사격장, 장애물 코스가 보였습니다. 건물 배치도 군사기지와 유사했죠. 주차장에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확대해보니 일본제 SUV들이었어요. 캄보디아에서 흔한 차종이 아니었습니다. 제시카가 다른 위성 사진을 찾았습니다. 시아누크빌 항구 근처였어요. 창고 단지가 있었는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울타리, 초소, 순찰 경로가 선명했죠. 등록상으로는 물류 창고였지만 실제로는 장비 보관소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CIA에서 추가 정보가 왔습니다. 현지 정보원 보고였어요. 프놈펜 일본 대사관의 방위협력 담당관이라는 직책이 새로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외교관 명단에는 없었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죠. 이름은 사토 겐지였습니다. 퇴역 육상자위대 대령이었어요. 경력을 보니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외교관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였죠. 저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치안 협력을 하면서 실제로는 캄보디아 정예부대를 키우고 있었어요. 장비도 제공하고 훈련도 시켰죠. 심지어 전담 인력까지 파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캄보디아 은밀 군사 개입 분석이었어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이 공식 군사 협력이 아닌 은밀한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침투했다. 경호부대 훈련, 장비 제공, 교관 파견이 확인됐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충돌 이전부터 진행됐으며 사전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은폐 시도도 포착됐다. 제시카가 질문했습니다. 일본 목적이 뭘까요? 영향력 확보죠. 저는 답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경제로 들어갔다면 일본은 안보로 들어간 거예요. 경쟁 구도네요. 맞아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메콩강 하류를 장악하고 있고 남중국해 접근로이기도 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 거점이 필요했을 겁니다. 마크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태국은 이거 알까?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일본이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근데 이제 곧 알게 되겠죠. 다음날 아침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태국 정보기관이 일본 마이너스 캄보디아 연결 정보를 입수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출처는 불명이었지만
내용은 우리가 파악한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누군가 유출한 거였죠. 태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특종으로 다뤘어요. 일본, 캄보디아군 비밀훈련. 우리 등 뒤에 칼 꽂았다.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영상과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자료들이었습니다. 태국 네티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태국어 해시태그를 추적했어요. 일본 배신, 이중 간첩, 숨은 적, 가면 우방 같은 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중국은 무기를 팔았고 일본은 병사를 길렀다. 둘 다 우릴 배신했다. 우리 적이 캄보디아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었어. 이제 누구를 믿나? 저는 감정 분석을 돌렸습니다. 부정 감정이 92%를 넘었어요. 특히 배신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급증했죠. 신뢰 붕괴, 이중성, 위성 같은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오후에 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에 즉각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방국이 적대국 군사력 강화를 지원한 행위는 양국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반응은 애매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지만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국제 협력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죠.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삭제한 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태국 언론이 그 점을 집중 공격했어요. 떳떳하면 왜 지웠냐는 논리였죠. 일본 외무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새로 썼어요. 태국은 이제 중국과 일본 모두를 신뢰하지 않는다. 중국은 팔아먹고 일본은 조용히 뿌리내렸다. 강대국의 이중게임을 목격한 태국은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못한다.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주일 후 저는 태국 공군 작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어요. 우리 예상대로 태국이 공중 우세를 장악하고 있었죠. F-16과 그리펜이 캄보디아 상공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출격 데이터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평균 32회 출격이었는데 둘째 주에는 24회로 떨어졌어요. 출격 횟수가 줄고 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F-16 편대 출격 간격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첫 주에는 평균 4시간 간격이었는데 이제는 6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비 시간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제시카가 정비 로그를 펼쳤습니다. F-16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노후화된 기체가 많아서 정비 주기가 짧거든요. 저는 태국 공군 보유 전력을 다시 봤습니다. F-16 총 60대 중 실제 작전 가능한 건 40대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정비 중이거나 부품 대기 상태였죠. 그리펜은 상황이 나았습니다. 12대 전부 최신형이라 가동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숫자 자체가 적었습니다. 모든 임무를 그리펜으로만 수행할 수는 없었죠. 마크가 회의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군 내부 통신 분석 결과가 떠 있었어요. 핵심 키워드를 뽑아낸 거였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알아? 마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봤습니다. 1위는 빠른 재출격이었어요. 2위는 지속 능력, 3위는 출격 간격이었습니다. 모두 작전 지속성과 관련된 단어들이었어요. 태국 공군이 고민하고 있어.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이기고는 있는데 계속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태국은 강했지만 오래 싸우기엔 무리였어요. 전투기가 많아도 계속 띄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죠. 오전 내내 작전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타격하는 표적은 캄보디아 내륙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었어요. 교량, 보급로, 탄약고, 범죄단지.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복 비행 시간만 2시간이 넘었어요. 연료 소모가 컸고 무장도 제한적이었죠. 제시카가 계산했습니다. F-16 한 대가 출격해서 돌아오면 최소 4시간은 필요해요. 연료 재보급, 무장 장착, 조종사 교대까지 치면요. 그럼 하루에 기체당 최대 3회 출격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정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2회도 힘들어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문제는 전투기 성능이 아니었어요. 회전율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때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죠. 점심시간에 정밀 유도 폭탄 재고,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제시카가 확인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JDAM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녀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1주차에는 480발이었는데
지금은 280발이에요. 소모 속도가 빠르네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하루 평균 28발씩 쓰고 있어요. 이 속도면 2주 후엔 바닥나요. 제시카가 동의했습니다. 제보급이 없으면 정밀 타격 능력을 잃어요. 태국이 미국한테 추가 구매 요청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없어요. 마크가 답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승인받는 데만 몇 주는 걸릴 거야. 그럼 그 사이에는요? 일반 폭탄을 쓰겠지. 마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떨어져. 부수 피해 위험도 커지고. 저는 보고서에 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공군 지속 능력 한계 분석이었어요. 핵심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태국 공군은 공중 우세를 장악했으나 작전 지속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F-16 노후화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밀 유도 폭탄 재고도 빠르게 소진 중이다. 현 소모 속도 유지 시 3주 내 작전 강도 약화 불가피하다. 오후에 태국 공군 기지 위성 사진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활주로 주변을 자세히 봤어요. 정비 중인 F-16이 많이 보였습니다. 경납고 밖에 늘어선 기체들이 10대가 넘었죠. 제시카가 열화상 데이터를 겹쳐서 봤습니다. 엔진 온도를 추적할 수 있었어요. 실제 작전 가능한 기체를 식별하는 거였죠. 지금 뜰 수 있는 게 18대밖에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60대 중 18대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정비 중이거나 대기 상태예요. 연료 보급 중인 것도 있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숫자로는 압도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동시 출격하는 기체가 20대도 안 됐죠. 그리펜 상황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12대 중 10대 작전 가능이요. 제시카가 답했습니다. 가동률은 높은데 숫자가 적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총 28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였어요. 60대가 아니라요. 이건 생각보다 빡빡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시카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출격 간격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체를 쉬게 해야 하니까요. 저녁 무렵 태국 공군 내부 회의록이 입수됐습니다. 기밀 등급이 높은 문서였어요. 작전 지속성 검토 회의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요약본을 읽었습니다. 핵심 내용이 명확했어요. 현 작전 강도 유지 시 한계 도달 예상 시점은 3주 후. F-16 추가 정비 소요 증가. 정밀 유도 폭탄 재고 부족. 조종사 피로도 누적. 대한 모색 필요.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 모색 필요. 태국이 뭔가 찾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대안이 뭘까? 기체를 더 사오거나.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F-16 추가 구매하려면 몇 달은 걸려. 그리펜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가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게 필요해. 마크가 말했습니다. 이미 갖고 있거나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저는 태국 공군 보유 장비 목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F-16 그리펜 말고 뭐가 있나 봤어요. 훈련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양을 확인했어요. 초음속 훈련기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훈련용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태국 공군은 승리하고 있지만 오래 끌 수 없다. 지속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새로운 해법이 없으면 작전 강도가 약화될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뉴스에서 태국 공군의 활약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F-16이 얼마나 강력한지 설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것과 오래 쓸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뉴스를 더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태국의 압도적 우위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숫자를 나열하며 캄보디아가 버틸 수 없다고 말했죠.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그 숫자를 쓸 수 있느냐였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마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태국 공군 실시간 작전 모니터링 시작한다. 출격 데이터 전부 추적해. 이상 징후 포착되면 즉시 보고. 저는 알람을 다시 일찍 맞췄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예감했습니다. 태국이 찾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요. 다음날 새벽 6시부터 태국 공군 기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시카도 이미 와 있었죠. 위성 영상과 열화상 카메라를 동시에 띄워놨습니다. 활주로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첫 출격이 오전 6시 20분에 시작됐습니다. F-16 편대 4대가 이륙했어요. 표준 전투 편대 구성이었죠. 저는 출격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출격은 언제일까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보통 4시간 후요. 제가 답했습니다. 10시 반쯤 되겠네요. 하지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7시 15분에
또 다른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열화상에서 엔진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뭐가 뜨는 거예요? 제시카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기체 크기가 작았어요. F-16보다 확실히 작았습니다. 그리펜도 아니었죠. 형태가 달랐거든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기체 식별 코드가 떴어요. T-50였습니다. 훈련기잖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왜 뜨는 거죠? 제시카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체를 추적했습니다. 활주로를 택싱하더니 이륙했어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방향이었죠. 이상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훈련기가 작전 지역으로 가요. 2시간 후 그 기체가 돌아왔습니다. 착륙하더니 재빨리 정비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제시카가 타이머를 확인했습니다. 출격부터 귀환까지 1시간 52분이에요. 빠르네요. 저는 F-16 출격 시간과 비교했습니다. F-16은 평균 3시간 이상 걸렸는데 T-50은 2시간도 안 됐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0분 후 같은 기체가 다시 움직였거든요. 열화상에서 엔진이 또 켜졌습니다. 또 뜬다고요? 제시카가 놀랐습니다. 방금 돌아왔는데요. 저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착륙 후 28분 만에 재출격이었어요. F-16은 최소 4시간이 필요한데 T-50은 30분도 안 걸렸죠. 정비가 빠른가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정비가 필요 없거나요? 제가 답했습니다. 오전 내내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T-50 기체들이 계속 떴다 내렸다 했어요. 간격이 짧았습니다. 평균 2시간마다 출격했죠. 저는 출격 횟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F-16은 오전에 2회 출격했어요. 그리펜은 3회였죠. 그런데 T-50은 5회를 출격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2배 이상 많이 움직인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제가 마크를 불렀습니다. 그가 와서 데이터를 봤어요. 훈련기가 이렇게 자주 뜨는 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지. 마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훈련기면 후방에 있어야 해. 근데 작전 지역으로 계속 가고 있어. 점심시간에 타격 보고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확인했어요. 오전 중 타격된 표적 목록이었죠. 교량 3개. 보급로 차량 집결지 2곳, 탄약 저장고 1곳, 총 6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타격 시간을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교량 타격 시간이 오전 7시 40분이었습니다. F-16 편대가 도착하기 전이었죠. F-16은 8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럼 누가 7시 40분에 쳤어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저는 출격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그 시간에 표적 지역에 있었던 건 T-50분이었어요. 설마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훈련기가 교량을 쳤다고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타격 시간들도 확인했어요. 보급로 타격은 9시 15분, 탄약고는 11시 30분이었습니다. 모두 T-50 출격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후 내내 더 많은 증거가 쌓였습니다. T-50 기체들이 계속 출격했고 타격 보고가 계속 올라왔죠. 저는 패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T-50은 주로 소형 표적을 담당했어요. 교량, 차량, 소규모 건물, F-16이나 그리펜이 치기엔 과한 표적들이었죠. 하지만 놔두기엔 위협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T-50은 그 틈새를 정확히 메우고 있었어요. F-16이 큰 표적을 치는 사이 작은 표적들을 처리했습니다. 작전의 빈틈을 채우는 거였죠. 제시카가 무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T-50이 뭘 달고 나가는지 봤어요. 500파운드 정밀 유도 폭탄이 주무장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효과적이었죠. 교량 끊기에는 딱 맞았어요. 오후 3시쯤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T-50 2대와 F-16 2대가 같이 편대를 짜서 출격했어요. 혼성 편대였죠. 저는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대형이 유기적이었어요. F-16이 앞에서 제공을 맡고 T-50이 뒤에서 대지 공격을 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했죠. 통합작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훈련기가 아니라 전투기처럼 쓰고 있어요. 마크가 팔짱을 꼈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재분류된 건가? 저는 태국 공군 발표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전투기로 쓰고 있었죠. 저녁 무렵까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하루 총 출격 횟수를 정리했어요. F-16 편대 총 18회 출격, 그리펜 편대 14회 출격, T-50 편대 32회 출격, T-50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2배였죠. 타격 실적도 확인했습니다. 총 27개 표적 중 F-16이 11개, 그리펜이 6개,
T-52 10개를 타격했어요. T-50 비중이 37%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죠. 제시카가 정비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F-16은 출격 후 평균 정비 시간이 3.5시간이었어요. 그리펜은 2.8시간이었죠. T-50은 0.8시간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연료 보급하고 무장 다는데 30분. 간단한 점검에 20분이면 끝났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빠른 회전율이요. 작은 기체라서 정비가 쉬워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해. 복잡한 시스템이 없으니까 고장도 적고. 저는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태국 공군 작전 지속의 숨은 핵심. T-50 플랫폼 분석. 부제는 훈련기에서 전투 자산으로의 전환이었어요. 핵심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T-50 기체가 태국 공군 작전의 핵심 톱니바퀴로 기능하고 있다. 출격 간격이 짧고 정비가 빠르며 작전 지속 능력이 뛰어나다. F-16과 그리펜 사이의 빈틈을 메우며 전장 리듬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태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속 능력 문제를 T-50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전쟁은 한 방이 아니라 지속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전투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 뜰 수 있는 기체가 이기는 거였죠. T-50은 최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죠. F-16이 쉬는 동안 T-50이 날았고 그리펜이 정비받는 동안 T-52 표적을 쳤습니다. 전장의 리듬을 끊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T-50은 전쟁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 하지만 조연 없이는 주연도 빛날 수 없다. 태국 공군 작전 지속의 진짜 비밀은 한국제 플랫폼에 있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제 이메일에 태국 공군 공식 발표문이 도착했습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어요. T-50 전투 임무 공식 재분류 발표. 저는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태국 공군 대변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였죠. 핵심 내용은 두 문단에 압축돼 있었습니다. 태국 왕립공군은 T-50 항공기를 경공격 임무용으로 공식 재분류한다. 즉일 발효. 동기체는 F-16 그리펜과 통합작전을 수행하며 실전 폭격 임무를 완수했다. 작전 효율성과 신뢰성이 입증됐다. 저는 문서를 2번 읽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훈련기가 전투기가 된 거였어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요. 제시카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요. 그녀가 와서 화면을 읽었어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재분류라니.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항공기 용도는 운용국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훈련기를 공격기로 쓰겠다는 게 태국 결정이에요. 하지만 왜 지금이에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미 쓰고 있었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비공식으로 쓰는 것과 공식 선언은 달라요. 이건 전 세계한테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T-50을 전투 자산으로 인정한다고요. 마크가 회의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도 발표문을 받았더군요. 스크린에 띄워놨습니다. 이거 단순한 분류 변경이 아니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전략적 메시지야. 무슨 메시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았다는 거지.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F-16 노후화 문제, 그리펜 부족 문제 다 해결했다고 선언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이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오히려 강점으로 포장했죠. T-50으로 전력 공백을 메웠다고 당당하게 발표한 겁니다. 오전 내내 후속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추가 브리핑 자료를 공개했어요. 작전 실적 통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T-50 총 출격 횟수 287회, 성공적 표적 타격 94건, 작전 성공률 97.8%, 기체 손실 0대, 숫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손실 제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F-16도 한 대 잃었고 그리펜도 피해를 입었는데 T-50은 무사했죠. 왜 안 맞았을까요? 제시카가 궁금해했습니다. 작고 빠르니까요. 저는 추측했습니다. 대공포 포착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고도로 빠르게 들어갔다 나왔을 거고요. 마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조종사 인터뷰였어요. 태국 공군 조종사가 익명으로 답한 내용이었죠. T-50은 날기 쉽습니다. 훈련기 출신이라
조종이 편해요. 정비도 간단하고 고장도 적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출격해도 문제 없어요. F-16보다 훨씬 편합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F-16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점심시간에 태국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생중계를 켰어요.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T-50는 우리 공군력의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작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최고 성능만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훈련기를 전투에 쓰는 게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실전에서 입증됐어요. 97.8% 성공률. 제로 손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추가 도입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효과가 입증됐으니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태국이 T-50을 더 사려는 거였어요. 작전 효율이 입증됐으니 당연한 선택이었죠. 오후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공군 전력 구조 재편. T-50 중심 전환 분석이었어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태국은 공식 재분류를 통해 T-50을 전투 자산으로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전력 운용 전략의 근본적 전환이다. 고가 고성능 중심에서 효율과 지속성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제시카가 추가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태국 국방 예산안 수정본이었어요. 차기 년도 예산에 T-50 추가 도입 항목이 신설돼 있었습니다. 금액도 명시돼 있었죠. 12대 구매 예산 4억 8천만 달러. 저는 계산했습니다. 대당 4천만 달러였어요. F-16보다 훨씬 쌌죠. 같은 돈으로 F-16은 2대밖에 못 사는데 T-50은 12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가성비네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띄울 수 있어요.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비비도 적게 들어. 운용 비용까지 치면 격차가 더 벌어져. 저는 장기 비용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F-16은 비행시간당 운용비가 22,000달러였어요. T-50은 5,000달러였죠.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4배 많이 띄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녁 무렵 CNN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저는 방송을 켰어요.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매우 영리합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최고 성능 대신 최적 효율을 택한 거죠. 현대전은 지속 능력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강하게 치는 것보다 여러 번 계속 치는 게 낫습니다. T-50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따라할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특히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들은 주목할 겁니다. 비싸고 복잡한 전투기 대신 저렴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TV를 끄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어요. 최강 전투기 경쟁에서 벗어나 효율성 게임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체가 있었죠. 보고서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T-50 재분류는 서류상 변경이 아니다. 전쟁 수행 방식의 혁신이다. 태국은 최고가 아닌 최적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는 영내 공군력 개념을 재정의할 것이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거 알까요? 자기들 기체가 이렇게 쓰이는 거요? 당연히 알겠죠. 저는 답했습니다. 태국이 공식 발표했는걸요. 근데 한국 반응이 없네요. 조용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 확인했는데 아무 발표도 없어요. 왜 조용한 거예요? 제시카가 궁금해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태국이 알아서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효과를 보는 거예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하네. 자기가 떠들면 자랑처럼 보이는데 고객이 떠들면 증언이 되니까. 그날 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는다. 현장이 말하게 한다. T-50의 성과가 곧 한국의 광고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다. 보고서를 보내고 퇴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뉴스에서 태국 공군 발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T-50 효과를 분석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더 이상 농담거리가 아니었어요. 진지한 분석 대상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계산표에 넣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됐죠. 서류 한 장이 전쟁을 바꿨고 그 서류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직접 참석했어요. 우리 팀 보고서가 상부까지 올라간 거였죠. 부차관보 이름은 로버트 케인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베트남전 전문가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T50 얘기 들었어. 근데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야? 네. 마크가 답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케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명해봐. 전문 용어 빼고 쉽게.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간단한 도표를 띄웠어요. 부차관보님, 전쟁을 게임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급 전투기는 강한 카드예요. 한 번 내면 큰 효과가 있죠. 근데 쓰고 나면 한참 기다려야 다시 쓸 수 있어요. 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봐. T50은 약한 카드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 효과는 적어요. 하지만 빨리 다시 쓸 수 있어요. 계속 낼 수 있죠. 전쟁은 한 번 크게 치는 게임이 아니라 계속 치는 게임입니다. 그럼 약한 카드를 여러 번 내는 게 강한 카드 한 번보다 낫다는 거야? 케인이 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큰 표적은 강한 카드가 필요해요. 하지만 작은 표적이 많으면 약한 카드를 여러 번 쓰는 게 효율적이죠. 케인이 팔짱을 꼈습니다. 태국 상황은 어느 쪽이야? 작은 표적이 많습니다.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교량, 차량, 보급로, 소규모 건물들이요. F-16으로 치기엔 과하고 놔두기엔 위협적인 것들이죠. T-50이 그걸 처리하는 거군. 케인이 이해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F-16은 하루 2회 출격, T-50은 4-5회 출격합니다. 같은 시간에 2배 이상 일하는 거예요. 제시카가 추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비용 비교표였어요. 케인이 숫자를 보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T-52 F-16보다 4분의 1 가격이야. 운용비까지 치면 5분의 1입니다. 제시카가 답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5배 많이 띄울 수 있어요. 케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성능은 어때? 약하다며?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정했습니다. 최강은 아니지만 충분히 강해요. 500파운드 폭탄이면 교량 끊고 차량 부수기에 충분하죠. 케인이 뒤로 기댔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이걸 선택한 거야? 선택이라기보다 필요였습니다.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F-16은 노후화됐고 그리펜은 부족했어요. 전력 공백이 생겼죠. T-50이 그 빈틈을 메운 겁니다. 근데 왜 하필 T-50이야? 케인이 물었습니다. 미국 훈련기도 있잖아. 당장 쓸 수 있어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태국은 이미 T-50을 갖고 있었어요. 조종사도 익숙하고 정비 체계도 갖춰져 있었죠. 새로 사는 것보다 가진 걸 활용하는 게 빨랐습니다. 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게 임시 방편이야 아니면 장기 전략이야? 장기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태국이 추가로 12대 더 사려고 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케인이 세부 사항들을 계속 물어봤어요. 기술 스펙, 무장 옵션, 정비 주기, 조종사 훈련. 저희는 하나씩 답했죠. 회의 끝에 케인이 말했습니다. 좋아, 이해했어. 태국이 영리한 선택을 한 거네. 최고 대신 최적을 택한 거야. 점심시간에 저는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왜 T-50인가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요약본을 만들었어요.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겠었죠. 제시카가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광고 문구 같은데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웃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오후에 태국 공군 사령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현지 언론과 한 대담이었어요. 저는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T-50을 선택하셨습니까?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뜰 수 있어서입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최신 전투기 도입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우리한텐 시간이 없었어요. T-50은 이미 있었고 조종사들도 익숙했죠. 당장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지금 뜰 수 있어서. 핵심이 거기 있었어요. 전쟁 중에는 미래의 최고보다 현재 충분히 낫습니다. 기자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F-16이나 F-35 같은 최신 전투기는 고려 안 하셨습니까? 물론 고려했습니다.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F-35는 너무 비싸고 도입 기간도 길죠. F-16 신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했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T-50이 그 답이었습니다. 성능은 충분합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스펙 경쟁이 아니에요. 임무 완수가 목표죠. 교량 끊는데 F-35가 필요한가요? T-50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T-50은 하루에 4번 뜰 수 있어요. F-35는 2번이 한계죠. 저는 인터뷰를 다 읽고 요약했습니다. 태국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최강 무기가 아니라 최적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적 무기가 한국제였던 거죠. 저녁 무렵 제시카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다른 나라들 반응이었어요. 필리핀 국방부가 T-50 도입을 검토 중이래요. 진짜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제시카가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필리핀도 예산이 빠듯하거든요. 비싼 전투기 살 여력이 없어요. 근데 T-50이면 가능하대요. 마크가 다른 나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관심 보이고 있대. 태국 효과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실전 입증됐으니까 다들 주목하는 거예요. 맞아. 마크가 동의했습니다. 전쟁터가 최고의 광고판이야. 저는 보고서에 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T-50 효과의 영내 확산 가능성이었어요. 태국의 성공 사례가 다른 국가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 제약이 있는 중소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고가 최신의 전투기 대신 실용적 대안으로 T-50 계열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뭘 했는지 분석해봤어요. 한국은 최강 전투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적 솔루션을 만들었죠. 비싸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쓰기 편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스펙이 아니라 가동률로 이긴다는 걸 한국은 알고 있었어요. 최고 성능이 아니라 최고 효율이 승리를 만든다는 것도요. 태국이 그걸 입증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전략, 최강이 아닌 최적, 미래가 아닌 현재,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뜰 수 있는 것, 이것이 전쟁터에서 증명됐다. 일주일 후, 저는 태국 전선 군수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3주차 접어들면서 소모 현황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탄약, 연료, 부품 재고 데이터였어요. 제시카가 먼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JDAM 재고 봐요. 그녀가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거의 바닥났어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정밀 유도 폭탄이 42발이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280발이었죠. 소모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하루 34발씩 쓰고 있었어요. 이 속도면 이틀이면 떨어져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긴급 재보급 요청했나요? 제시카가 통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미국한테 했는데 승인 대기 중이래요. 최소 2주는 걸린대요. 2주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일반 폭탄 쓰겠죠.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문제예요. 저는 작전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태국이 내륙 깊숙이 타격하고 있었어요. 민간 지역 근처 표적도 많았죠. 정밀 유도 폭탄 없이는 부수 피해 위험이 컸습니다. 오전 내내 다른 소모품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항공 연료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특수 무장이 문제였죠. 대지 미사일, 유도 로켓, 레이저 유도 폭탄 모두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쯤 특이한 통신 로그가 포착됐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와 방콕 국방부 사이 암호 통신이었어요. 저희는 해독 권한이 없었지만 키워드 분석은 가능했죠. 제시카가 키워드 목록을 뽑았습니다. 긴급, 재고, 부족, 대안, 공급원 이런 단어들이 반복됐어요. 뭔가 급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탄약 문제로 작전에 차질 생기는 것 같아요. 오후에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태국 공군 작전 지휘부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CIA 출처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의 날짜가 어제였어요. 참석자는 작전 사령관, 군수 담당관, 무장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회의록을 읽는데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 재고, 임계 수준 도달, 미국 재보급 2주 소요, 작전 지속 불가능, 대안 시급.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T-50 호환 무장 긴급 조달 필요, 한국 측 연락.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측 연락. 태국이 한국한테 손을 뻗은 거였어요. 제시카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요. 그녀가 와서 읽었어요. 한국한테 무기 달라는 거네요. 급하니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느려요. 절차도 복잡하고 승인도 오래 걸리죠. 한국은 빨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추측했습니다. T-50이 한국제니까 무장도 한국 거랑 호환되겠죠. 이미 통합 테스트도 돼 있을 거고요. 마크가 회의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같은 자료를 받았더군요. 스크린에 띄워놨습니다. 이거 확인됐어? 마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어제 회의록이에요. 출처 신뢰도 높음으로 표시돼 있어요. 한국이 응할까? 응할 겁니다.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비즈니스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건데 왜 거절해요? 저는 추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 동향을 검색했어요. 특이사항은 없었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게
오히려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은 늘 조용했으니까요. 떠들지 않고 일하는 스타일이었죠. 오후 3시쯤 결정적인 통신이 포착됐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 현장 지휘관과 군수 담당 간 대화였어요. 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통신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자동으로 녹취했죠. 제시카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국어였지만 실시간 번역이 자막으로 떴어요. 남은 JDAM이 몇 발이지? 지휘관 목소리였습니다. 32발입니다. 군수 담당이 답했습니다. 오늘 작전에 18발 썼어요. 내일 작전은요? 계획대로면 25발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모자라잖아.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네. 군수 담당이 인정했습니다.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 건데? 한국 무기로 대체하겠습니다. 군수 담당이 답했습니다. 호환 확인됐습니까? 확인됐습니다. T-50용 한국제 정밀 유도폭탄 사용 가능해요. 성능도 검증됐고요. 그럼 얼마나 있어? 아직 없습니다. 군수 담당이 말했습니다. 주문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 한국 측이 빠르면 3일이라고 합니다. 3일? 지휘관이 놀랐습니다. 미국은 2주라며 한국이 빠릅니다. 그럼 뭘 기다려? 지휘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음 문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남은 정밀 유도폭탄 한국 무기 다 가져와. 저는 오디오를 일시 정지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들었어요. 한국 무기 다 가져와. 5글자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었어요. 전쟁 중 긴급 의존이었죠.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전부 가져오래요. 일부가 아니라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무기 대기하지 말고 한국 걸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마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거 들어봐야 해요. 오디오를 처음부터 재생했어요. 마크가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공식 결정이야. 현장 지휘관 권한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수 담당이 따르고 있어요. 상부 승인 없이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네.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작전이 멈출 위기니까 절차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오후 내내 후속 통신을 추적했습니다. 태국 국방부와 한국 방산업체 간 연락이 확인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암호화돼 있었지만 빈도가 급증했죠. 제시카가 통신량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루 2-3건이었는데 오늘은 18건이에요. 폭증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협상 중인 거예요. 저녁 무렵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향하는 군수 수송기 항로가 포착됐대요. 벌써요? 제시카가 놀랐습니다. 주문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요. 재고가 있었나 봐요. 저는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미리 준비했거나요.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예상했을 수도 있어. 태국이 곧 필요할 거라고.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읽고 있었을까요? 태국의 소모 속도를 계산하고 미리 준비한 걸까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공군 군수 공급망 전환 미국에서 한국으로였어요. 핵심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태국은 정밀 유도폭탄 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한국을 긴급 공급원으로 선택했다. 미국 제보급 2주 대 한국 3일. 속도가 결정 요인이었다. 현장 지휘관의 한국 무기 다 가져와 발언은 단순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의존을 의미한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이게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계속될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번 공급망이 바뀌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특히 전쟁 중에는요. 왜요? 신뢰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급할 때 한국이 빨리 준다는 걸 경험했어요. 미국은 느리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다음에 또 급하면 어디한테 연락하겠어요? 한국이죠. 제시카가 이해했습니다.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한국 무기 쓰면 호환성 때문에라도 계속 쓰게 돼. 탄약, 부품, 정비 다 연결되니까. 저는 보고서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전쟁의 공급망 중심으로 들어왔다. 기체만 판 게 아니라 탄약, 부품, 정비까지 전체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 속도와 신뢰로 미국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F-16과 그리펜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급도 안 됐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 뒤편에서 한국이 모든 걸 공급하고 있다는 걸요. 조용히, 빠르게, 확실하게.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무기 다 가져와. 5글자가 전쟁을 바꿨다. 사흘 후 한국발 군수 수송기가 태국 우타파오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위성으로 실시간 추적했어요. 대형 수송기 2대였죠. 화물 하역 과정도
열화상으로 봤습니다. 컨테이너가 줄줄이 내려졌어요. 제시카가 화물량을 추정했습니다. 대략 8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밀 유도 폭탄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폭탄, 미사일, 유도 로켓, 부품까지 다양해요. 거의 풀 패키지네요. 48시간 만이었습니다. 태국이 긴급 요청한 지 이틀 만에 물건이 도착한 거였어요. 미국은 아직 승인 단계였죠. 오전 내내 언론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태국 언론이 먼저 보도했어요. 주요 신문들이 다뤘습니다. 한국 72시간 만에 긴급 군수 지원, 미국 대체 가능성 제기.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태국 공군 관계자 말을 인용했죠. 한국의 대응 속도는 놀라웠다. 요청 후 48시간 만에 필요한 모든 무장이 도착했다. 미국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속도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저는 댓글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었어요. 한국 최고다. 미국은 말만 많고 느린데 한국은 바로 해준다. 이제 미국 말고 한국이랑 하자.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죠. 제시카가 SNS 트렌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감사, 빠른 한국, 믿을만 한 동맹 같은 해시태그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어요. 여론이 완전히 기울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쪽으로요. 맞아요. 제시카가 동의했습니다. 중국은 배신했고 일본은 뒤통수 쳤고 미국은 느려요. 한국만 제대로 해준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 아무 발표도 없었어요. 언론 보도도 최소한이었습니다. 한두 줄 짧은 기사만 있었죠. 왜 조용하죠? 제시카가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홍보 기회인데요.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태국이 알아서 떠들어주잖아요.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평판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게 더 효과적이야. 자랑하면 거슬리는데 남이 칭찬하면 신뢰가 생기거든. 점심시간에 중국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이었어요. 저는 생중계를 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무기를 긴급 지원했는데 중국 입장은?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영내 국가 간 정상적인 국방 협력을 존중한다. 다만 특정국을 겨냥하거나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반대한다.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중국이 긴장하고 있었죠. 다음 질문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이 중국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대변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분석은 편향됐다. 중국은 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시적 현상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일시적 현상. 중국이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오후에 일본 반응도 나왔습니다. NHK 뉴스에서 다뤘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기 수출에 제약이 많아요. 평화헌법 때문이죠. 한국은 그런 제약이 없고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불편해하고 일본은 우려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있었죠. 저녁 무렵 특이한 데이터가 포착됐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민간 항공편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승객 명단을 보니 방산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기술 지원이겠죠. 저는 추측했습니다. 무기 팔고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거예요. 정비, 훈련, 통합 다요. 완전 패키지네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마크가 추가 정보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태국 공군기지에 상주하기 시작했대. 언제부터요? 저번 주부터요. 마크가 답했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어. 발표도 없이. 또 조용하네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게 한국 스타일이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떠들지 않고 일해.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중국은 크게 떠들었어요. 1대1론이 뭐니 하면서 화려하게 발표했죠. 일본도 협력이니 지원이니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발표 없이 배를 보내고 선언 없이 기술진을 파견하고 홍보 없이 시스템을 구축했죠. 결과만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조용한 침투, 동남아
방산시장 재편이었어요. 핵심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이 떠드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현장을 장악했다. 속도, 신뢰, 사후 관리로 경쟁자들을 제쳤다. 이는 과시가 아니라 성과로 압박하는 전략이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의도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의도했을 겁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일 수가 없어요. 빠른 납품, 기술 지원, 상주 인력 다 계획된 거예요. 근데 왜 조용히 해요? 그게 효과적이니까요.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견제받아. 조용히 하면 눈치채기 전에 끝나지. 저는 지난 몇 주를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크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T50 재분류도 태국이 했고 긴급 지원도 태국 언론이 보도했죠. 한국은 그냥 이랬습니다. 묵묵히, 빠르게,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태국 공군 작전의 핵심이 됐어요. 기체부터 무장, 정비, 기술 지원까지 전부 한국이 담당하고 있었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전략이다. 말 대신 성과로, 선전 대신 신뢰로 시장을 장악했다. 중국이 떠들고 일본이 우려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가장 무서운 무기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봤을 때 웃었었죠. 훈련기나 파는 나라라고요. 이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판을 다시 짜고 있었거든요. 말없이, 빠르게, 돌이킬 수 없게.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여전히 F-16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언급도 안 됐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지만 무대를 움직이는 사람. 떠들지 않지만 결과를 만드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마크가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펜타곤 7층 회의실이었어요. 평소 쓰지 않는 고위급 회의실이었죠. 뭔가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국방부 차관보 케인도 와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합참 동아시아 담당 준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코너였죠. 앉아요. 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문서를 검토할 겁니다. 마크가 우리 팀 보고서 모음집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난 3주간 작성한 모든 분석이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 관련 총 17개 보고서였죠. 코너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보고서 다 읽었어.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더군. 어느 부분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T50 얘기요. 코너가 답했습니다. 훈련기가 전쟁의 핵심이 됐다는 내용 말이야. 하지만 숫자를 보니 부인할 수가 없더군. 케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 부서 공식 평가 문서야. 2년 전에 작성된 거지. 제목을 읽어주겠어. 한국 T50 계열 훈련기 시장용 저가 대안. 저는 그 제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작성된 문서였거든요. 당시 평가가 어땠는지도 들었어요. 케인이 계속 읽었습니다. 결론 부분이야. T50은 훈련 목적으로 제한적 가치를 지닌다. 실전 전투 능력은 미미하며 주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 낮음. 미국 동맹국의 전력 증강에 기여도 제한적.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케인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2년 전 우리 평가야. 완전히 틀렸지. 코너가 덧붙였습니다. 실전 전투 능력 미미. 태국에서 출격 횟수 1위가 T50이야. 전력 증강 기여도 제한적. 지금 태국 작전이 T50 없으면 못 돌아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인이 저를 봤어요. 데이비드, 자네가 쓴 최근 보고서 제목이 뭐였지? T50 전장 지속의 핵심 톱니바퀴였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맞아. 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기존 평가가 틀렸어. 완전히요. 이제 고쳐야 해요. 코너가 말했습니다. 공식 문서를 수정하는 거야. 상부 지시예요. 마크가 우리를 봤습니다. 데이비드, 제시카, 자네들이 초안 작성해. 48시간 안에 새 평가서를 올려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케인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이건 정치 문서가 아니야. 팩트 문서야. 숫자와 데이터만 써. 과장도 축소도 하지 마. 회의가 끝나고 저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어요. 주말인데 일해야 했죠. 제시카가 한숨 쉬었습니다. 48시간이요? 커피 많이 마셔야겠네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존 평가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2년 전 문서였죠. 하나씩 읽어 내려가며 틀린 부분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틀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T50은 경공격 임무의 부적합, 제한적 무장탑 재량과 짧은 항속거리로
실전 투입 가치 낮음. 저는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제시카가 실제 데이터를 옆에 적었어요. 태국 작전 실적 총 287회 출격, 94개 표적 성공 타격, 성공률 97.8%, 무장 탑재량 충분히 효과적임이 입증됨. 두 번째 틀린 평가였습니다. 정비 복잡성과 부품 조달 문제로 가동률 우려, 장기 작전 지속 능력 의문. 저는 또 빨간 줄을 그었어요. 실제 데이터를 적었죠. 평균 정비 시간 48분, F-16 대비 4분의 1 수준, 3주간 제로 손실, 가동률 95% 이상 유지. 세 번째 틀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기 체계와 통합 제한적, 나토 표준 무장 호환 불가능.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장 틀린 부분이었거든요. 제시카가 팩트를 적었습니다. 한국제 정밀 유도폭탄 완벽 호환, 미국 JDAM 대체 가능, 태국 공군 긴급 도입으로 작전 지속성 확보, 자정이 넘어서까지 작업했습니다. 기존 평가서의 거의 모든 부분이 틀렸어요. 현실과 완전히 달랐죠. 제시카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2년 전 이 문서 쓴 사람 누구예요? 윌리엄 브룩스요. 마크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어. 선입견으로 썼나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훈련기는 약하다는 고정관념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크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첫 회의에서 웃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한국 훈련기나 파는 나라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토요일 오전 내내 새 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부터 바꿨어요. 한국 T-50 계열 실전 검증된 경공격 플랫폼 핵심 평가 항목을 다시 썼습니다. 작전 효율성, 실전 투입 결과 입증됨, 높은 출격 빈도와 빠른 정비 주기로 작전 지속성 탁월, 전투 효과성 97.8% 타격 성공률, 중소 표적 제압의 최적화, F-16 그리펜과 통합 작전 수행 가능, 경제성, 도입비 및 운용비 F-16 대비 5분의 1, 동일 예산으로 5배 많은 출격 가능, 가동률, 단순한 구조로 높은 신뢰성, 3주 작전 중 제로 손실 기록, 전략적 가치, 위기 상황 즉시 전력 보충 가능, 동맹국 방공 능력 강화에 실질적 기여. 제시카가 검토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문서네요. 팩트니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오후에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섹션이었어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죠. T-50 계열은 저비용 대안이 아니라 실전 검증된 전투 자산이다. 훈련기 기반이라는 출발점은 한계가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했다. 단순한 구조는 높은 가동률을, 경제성은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다. 태국 작전은 현대전에서 최고 성능보다 최적 효율이 승리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국 동맹국의 전력 증강 시 T-50 계열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다. 특히 예산 제약이 있거나 신속한 전력 보충이 필요한 경우 우선 고려 대상이다. 마크가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대로 가자. 일요일 오전에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오타, 데이터 오류, 논리 비약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제시카가 모든 수치를 재검증했죠. 출처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오후 2시에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42페이지였어요. 기존 평가서는 12페이지였는데 3배 이상 늘었죠. 데이터와 증거가 많았으니까요. 마크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상부에 올린다. 잘했어 둘 다. 월요일 아침 케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문서 검토 완료. 승인됨.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공식 평가서로 사용 예정. 수고했네. 저는 제시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바꿨네요. 작은 부분이지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지 않아요. 이 문서를 전 세계 동맹국이 볼 거예요. 한국에 대한 미국 공식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날 오후 새 평가서가 국방부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됐습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부서가 볼 수 있었죠. 저는 기존 문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2년 전 훈련기 시장용 저가 대안, 지금 실전 검증된 경공격 플랫폼. 2년 전 실전 투입 가치 낮음, 지금 위기 상황 즉시 전력 보충 가능. 2년 전 미국 동맹국 전력 증강에 기여도 제한적,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우선 고려 대상.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건 내부 문서니까요. 근데 효과는 있을 거예요. 무슨 효과요? 미국 무기 구매 고민하는 동맹국들한테 우리가 추천할 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전엔 T-50 추천 안 했어요. 이제는 할 거예요. 공식 평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발표도 없고 홍보도 없었죠. 하지만 워싱턴 한복판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문서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미국 국방부 공식 입장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말을 바꿨다. 조용한 성과가 시끄러운 평가를 뒤집었다. 이제 한국은 계산표에 없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다. 얼마 후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뭐야? 전쟁은 스펙이 아니라 가동률이 이긴다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고 성능보다 최적 효율이 중요해요. 하루 한 번 강하게 치는 것보다 여러 번 계속 치는 게 낫습니다.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속도요. 미국 무기는 강하지만 느려요. 한국은 빨라요. 태국이 급할 때 48시간 만에 물건을 보냈죠. 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든 거군.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져요. 한국은 말하지 않고 해줬어요. 그게 가장 강력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중국 무기 신뢰도 하락, 일본 은밀 개입 실패, 미국 재보급 지연. 모든 게 한국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죠. 회의 끝에 케인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한국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다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미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시카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필리핀이 T-50 12대 구매 협상 중이래요. 베트남도 관심 표명했고요. 인도네시아는 실사단을 한국에 보냈대요. 케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국 무기 시장을 한국이 잠식하는 건가? 보완하는 겁니다. 마크가 정정했습니다. 미국 F-35나 F-16을 살 돈이 없는 나라들이 T-50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장이 다릅니다. 케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은 뭐야? 환영해야 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동맹국들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중국 견제에도 도움되고요. 한국은 미국 동맹이니까 문제 없어요. 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보고서 잘 정리해서 올려. 오후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신중하게 썼어요. 한국은 이 전쟁에서 총 한 발 쏘지 않았다. 직접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기체를 제공하고 무장을 공급하고 기술을 지원했다. 태국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한국 시스템이 이긴 것이다. 이는 영내 군사 균형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은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속도에서 밀렸다. 한국은 조용히, 빠르게, 확실하게 공백을 메웠다. 앞으로 동남아 분쟁 분석 시 한국은 더 이상 선택적 변수가 아니다. 필수 고려 대상이다. 제시카가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 칭찬 보고서 같은데요? 팩트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6주 전 우리가 웃었던 거 기억나요? 한국 훈련기나 파는 나라라고요. 부끄럽네요. 제시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웃었거든요. 그날 저녁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부에서 승인 메일이 왔어요. 잘했다는 한 줄과 함께요. 저는 자리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모니터를 끄려는데 새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제목이 눈길을 끌었죠. 남중국해 긴장 고조, 가스전 분쟁 격화. 저는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 가스전을 놓고 충돌 중이래요. 양측 해군이 대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첨부된 지도를 봤습니다. 중첩 수역, 가스전 위치, 양국 함정 배치도가 표시돼 있었어요. 새로운 분쟁의 조짐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옆에서 봤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이번엔 한국을 처음부터 계산표에 넣을 거예요. 저는 지도를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6주 전만 해도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분석의 시작점이었죠.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남중국해 상황을 다루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했죠. 이번 분쟁은 해군력이 관건입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압도적이지만 베트남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배경에서 누가 베트남을 지원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미국입니까? 미국도 있겠죠.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 사례를 보면 한국도 가능성이 있어요.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지원하니까요.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더 이상 농담거리가 아니었죠. 진지한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뉴스를 더 봤습니다. 남중국해 지도가 화면에 크게 떴어요. 분쟁 수역, 양국 주장선, 함정 위치, 복잡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석 보고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할 일을요. 한국 변수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베트남이 뭘 갖고 있는지, 한국에서 뭘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표준 절차였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6주 전, 한국은 계산표에 없었다. 지금, 한국은 계산의 시작점이다.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이 됐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분쟁에서도 한국은 처음부터 들어간다. 그리고 아마 또 조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그 조용함 뒤에 무엇